로마를 멸망시킨 것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네로 왕자가 로마의 대화제 재건을 위한 자금 충당으로 시민들 몰래 금화와 은하에 구리를 섞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은본위제를 시행하는 중국과의 교역에 지중해 은을 지속적으로 지불해 로마는 은이 부족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대 황제들이 계속해서 은하의 은 함유량을 떨어뜨렸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마 시민들은 자국의 화폐가 자신들의 자산을 저장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사라져 데나리우스를 버리고 물물교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화폐 가치 하락은 팍스 로마나라 불린 로마의 태평성대 기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21세기의 로마라 일컬어지는 미국이 과연 이 길을 따라 걸을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미국은 겉으로는 강달러를 외쳤으나 실은 약달러 정책에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의 달러는 현재까지 95%의 가치를 잃어버렸죠. 로마의 데나리우스가 95%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데에는 200년이나 걸렸지만 달러는 단 10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에 따르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에 다다를 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즉 전체 인구가 10명이라 할 때 단 한 명이 나머지 9명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벌 때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지만 소비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보다 낮다는 점. 다시 말해 더 많이 벌수록 그만큼 소비를 해야 하지만 보통은 자산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위 10%에 부가 쏠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비슷한 상황보다 아무래도 소비를 덜 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것은 시장에 풀리는 돈이 부족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면 결국 그만큼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게 되며 실업으로 이어집니다. 케인즈는 이러한 현상을 예측해 자본주의는 반드시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고 지출을 늘려 각 경제 주체를 지키는 인위적인 개입을 해야 하며 수요 팽창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죠. 경제 위기는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생긴다는 케인즈의 의견 외에도 밀턴 프리드먼은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 은행으로부터 예금액을 인출하는 뱅크런 현상이 만연해져 금융위기가 찾아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달러는 고대 로마보다도 2배 빠른 속도로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지만, 이는 각 경제 주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며, 각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현대사회의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까진 프리드먼이 언급한 금융권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인한 뱅크런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딥러닝의 최전선에 있는 오픈 AI CEO 샘 알트먼은 2021년 3월 17일 흥미로운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내 법률 문서를 읽고 의학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AI 프로그램이 만연해질 것이며, 그 밖에도 충분히 완성된 AI가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이 혁명은 경이로운 부를 창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첫째, 상품을 생산하며 서비스 비용을 유발하는 수많은 종류의 노동 비용이 0으로 떨어질 것. 둘째,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해 부를 분배하는 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필요해질 것. 셋째,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올바르게 준비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 농업이 없었던 15,000년 전, 산업용 기구가 없었던 1500년 전, 증기기관이 없고 가정용 전기가 없었던 150년 전, 스마트폰이 없었던 15년 전,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은 AI. 그는 인류가 AI를 통해 앞으로 이룰 기술적 진보들은 우리가 처음 불을 지피고 바퀴를 발명해낸 이후 이루어낸 그 모든 기술적 진보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와 인공지능이 비로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포문을 연 GPT-3를 개발한 오픈 AI의 그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측보다 그 무게가 더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앞으로의 부의 원천이 AI를 활용하는 기업과 한정적인 토지에서 나올 것이라 전망했고, 부의 쏠림 현상이 매우 극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미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기업과 부동산이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적인 부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국가적으로 아메리칸 에쿼티 펀드를 운용해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이 연간 배당금을 달러와 기업 주식으로 받아 교육, 의료, 주택 매매, 회사 설립 등에 돈을 쓰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미국 기업의 가치는 약 50조 달러, 미국 내 개인 소유 토지는 약 30조 달러이며, 이들은 향후 10년간 최소 2배로 늘어날 것이며, 인공지능이 초래할 변화를 진정으로 이해한 소수들이 현재 AI 기업과 토지의 가격 상승세를 가파르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를 인지해 기존보다 과한 세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AI 기업과 토지의 가치는 15% 하락에 그칠 것이며, 이마저도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부의 원천은 AI 기업과 토지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감안할 때
다시 케인즈의 유효 수요 부족 이론을 생각해 볼까요? 딥러닝의 대두는 갈수록 상위 10%의 기업과 토지를 소유한 개인의 재력을 더욱 키워줄 것입니다. 딥러닝에 눈을 뜨고 목숨을 거는 기업들은 경이로운 부를 창출할 것이며 이를 먼저 깨닫는 개인들은 시장을 앞서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금융위기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돈을 버는 만큼 모조리 소비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는 취약계층을 고려해 통합 팽창 정책을 펼칠 것이며 이는 달러가 또다시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95%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데에 지난번에는 한 세기가 걸렸다면 이제는 그보다 짧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달러의 가치 추락은 딥러닝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더 빨리 나타날 현상이죠. 결국 이는 레거시 금융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고 프리드먼이 언급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된다면 통화적으로도 금융위기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봅시다. 이 시기에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셈입니다.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 인플레이션을 차단하며 가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의 커다란 이점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아무리 기존 사회 구조가 익숙하다 하더라도 비용에서 커다란 차이가 생겨버리면 값싼 쪽으로 변화하고 맙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작업 증명과 탈중앙화로 각 노드들이 각자 원장을 적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뢰를 얻기 위해 어마어마한 연산과 비용을 투자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비용 절감 효과가 더욱 큽니다. 거래와 송금을 위해 중간에서 보증을 해주는 미들맨의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블록체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타 노드들이 트랜잭션이 포함된 블록을 검증하기 때문에 검증 주체가 중앙에서 타 노드로 변화했을 뿐이라며 미들맨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하지만 검증하는 타 노드들이 부동산 중개인이나 은행처럼 따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해시퍼즐을 푸는 작업증명 방식의 낭비가 결과적으로 그 타 노드의 검증 비용이 된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비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은행계좌 보유자는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25억 인구가 은행계좌가 없어 세계로의 송금은커녕 자국 내에서 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도의적인 수단이 아니라 더 싸고 빠르다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말이죠. 비트코인의 장점 세 번째는 현재 세계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인류는 각국 정부와 중앙의 권력 권한이 각 개인에게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해도 그렇습니다. 방송사를 통해서만 누군가에게 제작된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그 누구도 마음만 먹는다면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제작 및 송출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기만 보였던 제품과 서비스의 개인화는 AI를 통해 개개인의 패턴을 분석해 실제 현실화되어가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인 표준화와 권위주의를 거쳐 이제 개인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을 통한 인터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인터넷을 검열해 국가별 이익을 위해 개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을 통한 인터넷은 국가가 개인의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각국이 정치, 경제적 이점을 누리기 위해 기축통화라는 권위를 앞세워 돈을 찍어내는 일로부터 안전합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등 통상 마찰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전망으로부터 자유롭죠. 과거에는 국가가 화폐를 관리했다면 각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그 안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거버넌스가 화폐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엔화의 몰락, 중국을 흔들기 위한 금 가격 폭락 등의 사건에는 달러와 미 채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일이었습니다. 달러와 미 채권을 위협하는 새로운 존재들은 늘 그들의 표적이 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무너뜨렸습니다. 비트코인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벡터 독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인 선물, 옵션 시장을 통해 현물 시장을 뒤흔드는 것을 벡터 독이라 합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하나 3조 원에 불과하지만 이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 금융권이 비트코인의 웹도독을 시도하려는 신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물 시장보다 파생 상품에서 거래량이 4배 이상 많아지는 등 규제 리스크를 앞두고 헤지펀드의 유입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죠. 이들이 주도적으로 웹도독을 시도하면 선물 옵션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 CBDC 발행이나 법적인 제재 등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당황한 현물 시장에서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로서는 이것이 헤지펀드의 소행인지 실제 위험을 감지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미 채권을 팔고 금을 사들이던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행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 금리는 높이고 단기 금리는 낮추는 전통적인 금리 조절 방식을 뒤바꾸어 장기 금리는 낮추고 단기 금리를 높이는 장단기 채권 수익률을 뒤집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안전자산으로 일컬어지는 금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심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단기 금리가 충분히 높다면 굳이 안전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수요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금을 대량 투매해 중국을 무너뜨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대량 투매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진 비트코인의 양은 69,420개의 비트코인뿐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방법은 CBDC 발행 및 법적 규제입니다. 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데,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패드의 보스턴 수석 부사장 제임스 쿤하는 실제 노드가 분산되더라도 모든 달러는 패드에 의해 중앙 집중식 프로젝트로 통제될 것이라 밝혔는데, 이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안전하게 가치를 저장하며 모든 노드가 화폐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형태를 갖춘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화폐입니다. CBDC는 결국 또다시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 집중적인 방식을 택한 무늬만 암호화폐인 달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유럽의회 보고서는 CBDC에 대해 국가 주관적이며 탈중앙화 암호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과 CBDC는 애초에 다른 물건이면서 경쟁 상대인 셈입니다. 결국 가장 큰 리스크는 각국 정부입니다. 이들이 CBDC를 발행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이용해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으며, 비트코인과 기존 금융권이 공존할 수 있을지, CBDC 발행 혹은 안정화와 동시에 비트코인을 인도처럼 금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미국의 채권 가격이 떨어져 채권 수익률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예전과는 달리 무력해진 일본은행이 미국에 쏟아지는 채권을 다 받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라 채권으로 가야 할 자금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나 미 정부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을 금지하기보다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 역시 인플레이션의 폭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해시파워 51%를 확보해 악의적으로 시스템을 공격하는 51% 공격도 비트코인의 한 리스크입니다. 51% 공격이란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파워, 즉 전체 채굴 연산력의 과반 이상인 51%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블록을 기록하는 권한을 독점해 블록 내 원치 않는 트랜지션을 거부하는 등의 공격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타 비트코인 소유자들이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막아버리거나 위변조된 트랜지션이 포함된 블록체인을 채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까지도 국가별 비트코인 해시파워를 살펴보면 중국이 1위로 65.08%, 미국은 2위 7.24%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노드의 51%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해시파워 기준 51%만 확보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기에 중국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왜 51% 공격이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이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며 그들이 가만히 채굴만 해도 알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들 스스로 비트코인 시스템을 공격해 비트코인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지속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세계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 많은 노드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해시파워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51% 공격에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낮고 비트코인의 값이 싸던 시기보다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재 이 시기가 더 안전한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규모가 더욱 커질수록 유대인들이 웹도덕으로 현물시장을 뒤흔들기 어려워지며 중국을 비롯한 어느 악의를 가진 집단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공격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큰 시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앞서 우리가 다룬 것처럼 앞으로 1세기 동안 일어날 기술적 진보는 인류가 지금껏 이룬 그 모든 것을 더한 것보다도 클 것이며, 인공지능의 대두로 몇몇 기업과 미국과 중국에 더 경제력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기존 화폐 구조로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물론 미중 및 AI 기업들이 우주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 시장에 충분히 돈이 돌게 된다면 경제 위기를 늦추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또 국가가 인터넷을 검열하고 화폐를 관리하던 시대에서 개인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심지어 화폐까지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통해 관리하고 포크로크 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입에 담았던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의미가 중앙에 쏠렸던 권한과 권력을 인류 개개인이 이어받는 기술혁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고대 신전에서 금화와 은하를 주조하던,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가 몰래 구리를 섞어버려도 알 수 없던 시기를 거쳐 몇몇 국가가 패권을 잇기 위해 자국 화폐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시기를 지나 누구나 동등한 노드의 자격으로 블록 생성에 참여하고 검증하는 블록체인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점을 달리 보면 그는 차를 팔아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하드포크를 연상케 하는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 포크를 꽂은 사진으로 등록했던 것, CFO 제커리 커코온을 마스터 오브 코인으로 직함을 바꾼 것을 보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을 통째로 복사해 새로운 시스템 하에 둘 하드포크를 할 계획이라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합의에 무사히 도달하기 위해 51% 이상의 해시파워를 보유해야 하며, 계획한 대로 하드포크를 한 후에 가장 큰 이득을 보려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후자의 비트코인을 모으는 모습은 현재 테슬라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디에서 51% 이상의 해시파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미 테슬라는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수많은 차량에 고성능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있어 언제든 OTA를 통해 차량이 충전될 때 암호화폐 채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에 연산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량의 수만큼 테슬라가 보유한 해시파워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는 하드포크를 위한 합의에 동의하는 것은 고객과의 이용약관 동의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충전하시는 동안 차량 컴퓨터를 채굴에 사용하시면 추가 수익이 생깁니다. 채굴 상태로 충전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동의 버튼 한두 번만 체크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현재 차량에 사용하고 있는 칩은 하드웨어 3.0으로 신경망 코어가 리스크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8비트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암호화 작업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드 내 GPU를 활용해야 하는데, 비트코인 채굴에는 현재 전용 ASIC 칩만이 활용될 정도로 GPU로는 그 채산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문제가 됩니다. 다만 암호화폐 채굴기의 구조 자체가 애초부터 연산기를 뭉쳐서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뭉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2017년 삼성의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40대의 갤럭시 S5로 비트코인 채굴기를 만들어 전시한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테슬라 역시 채굴에 동의한 차량들을 클러스터로 묶어 여러 대의 차량들을 한 대의 채굴기처럼 활용하면 한 대 한 대의 연산력은 ASIC 채굴기에 한참 부족하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해시파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테슬라의 파워월 등의 ESS 장치 내에서도 해시파워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오픈소스인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정교하게 개선하는 하드포크를 내놓는 데 성공한다면 차를 팔거나 직접 구입해서 모은 현재의 테슬라의 비트코인들은 아주 값싸게 모은 셈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보유한다기보다 그 이유를 도모하기에 그들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하드포크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하는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해시파워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여름철에는 수력발전소의 전력을 상당 부분 이용하지만 그 외에는 아직도 절반 이상의 전력을 석탄에서 얻어내기 때문이죠.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손을 댔다는 것은 겉으로는 친환경, 차량 전기화를 맺히면서 실상은 더 많은 석탄을 태우도록 조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일론이 최고의 탄소 포집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에게 1억 달러를 주겠다고 선언한 것과 전 세계의 채굴기들이 이 시간에도 화석유리로 만들어진 전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도록 조장하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일론과 테슬라는 돈만 밝히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실은 환경에 관심이 없고 비트코인 펌핑에 관심이 있다거나 비트코인을 통해 투자 이상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둘 중 하나가 아닐까요? 아마존이 HTTP 프로토콜로 성장하고 구글이 SMTP로 성장했다면 새로운 기업들은 이 블록체인을 HTTP, SMTP에 이은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로 인식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택시 운전사를 대체하는 것이 딥러닝이라면 우버를 대체하는 것은 블록체인입니다. 개별 노드를 대체하는 것이 딥러닝이라면 중앙부를 대체하는 것은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단점이 많습니다. 현재의 딥러닝도 인력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단점이 많습니다. 일론과 테슬라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뛰어든 것이며 백색나무는 이들이 투자자가 아니라 기술자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을 핵무기처럼 위험기술로 지정하고 기술적 진보를 막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블록체인을 가로막고 과거로 회귀해 중앙의 권력을 쌓는 일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